여러분, 수십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주 기나긴 시간이 지난 후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게 막 완전히 잿더미가 된 폐허뿐인 거예요.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막막하네요. 그렇죠. 과거에 그 화려했던 도시는 온데간데 없고 주변에는 여러분이 돌아온 걸 되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약간 적대적인 세력들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생존 본능이 막 엄청난 경고음을 울릴 만한 환경이네요. 맞아요. 당장 높은 벽을 세우고 뭐 튼튼한 요새를 만들고 무기부터 들어야 할 것 같잖아요. 보통의 인간이라면 당연히 방어부터 생각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뻥 뚫린 공터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재단 하나를 짓는 것으로 재건을 시작했거든요. 가장 물리적인 위협 앞에서 가장 비물리적인 선택을 한 셈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딥 다이브는 바로 이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첫걸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로 베이스도 아니고 뭐랄까 완벽한 마이너스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현실.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일 겁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인 고대의 역사적 기록 에스라 3장 텍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에스라 3장이 바로 그 지난한 재건의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걸 단순히 특정 종교의 경전으로만 읽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텍스트예요. 네, 그 안에 담긴 인간 군상의 심리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붕괴된 공동체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멘탈리티를 회복하는지, 또 물리적인 현실을 어떻게 끈질기게 재건해 나가는지가 막 르포르타주처럼 담겨 있습니다. 거대한 위기 이후의 삶을 다루는 아주 정교한 심리 및 실무 보고서라고 볼 수 있죠. 네. 오늘 이 딥다이브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막 무너진 커리어를 다시 세워야 하거나 산산조각난 인간관계를 바닥부터 회복하려 애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식문이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겁니다. 과거의 영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폐허유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아주 묵직하면서도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이상적인 비전과 땀냄새 나는 현실이 어떻게 융합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텍스트의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국가는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수십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네, 배경이 일단 절망적이네요. 1절을 보면 7월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나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한 거군요. 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같은 리더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핵심 인물들이 전면에 나섰네요. 근데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방어벽이나 요새를 지어야죠,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거창한 성전 건물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단, 즉 제단부터 세웁니다. 여기서 3절을 보면 이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하나 등장해요. 오, 어떤 문장이죠?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대목입니다. 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십 년 만에 밟은 고향 땅은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주변 민족들은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위협적인 존재들이었고요. 와, 그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인간의 가장 1차원적인 반응은 물리적인 장벽을 높게 쌓고 그 뒤에 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방벽 하나 없는 곳에서 재단부터 세우고 정해진 의식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대단한 선택인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약간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낯선 동네로 이사한 상황이 떠올랐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밖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위협적인데 빚을 내서 으리으리한 담장을 치거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깔기 전에 일단 내 집 현관문 자물쇠부터 확실히 채우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불안해하는 대신에 나만의 레시피로 모닝커피를 내리고 책을 10분 읽는 루틴부터 확보하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밖은 여전히 통제할 수 없고 위험하지만 내 안의 중심부터 잡겠다는 거네요. 네, 나의 멘탈리티부터 통제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선언처럼 들렸어요. 심리학적으로 완벽히 일치하는 대처 방식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인간을 가장 심하게 갉아먹는 게 뭔지 아시나요? 무력감 아닐까요? 맞습니다. 무력감이에요.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공포죠.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네. 이때 물리적인 벽이 당장 우리를 완벽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일상의 루틴이 됩니다. 아, 그래서 재단과 의식이 필요했던 거군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들이 제단을 세우고 한 행동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며 즉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의식을 치르고 기록된 규례대로 절기를 지켰다고 나오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대로 무언가를 수행한다. 네. 그 행위 자체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물리적으로 각인시키는 과정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아직 기초조차 놓이지 않은 그 텅 빈 폐허에서 네. 그 작은 재단과 아침 저녁의 반복적인 루틴이 그들 멘탈리티의 최전선 방어막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주변 적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물리적으로 위협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시간만큼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시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불안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외부의 거창한 결과물에 집착하기 쉽잖아요. 무너진 삶을 재건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그거죠. 막 당장 눈에 보이는 완벽한 집이나 번듯한 직장 타이틀 같은 성전 건물부터 뚝딱 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하지만 이 고대의 텍스트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을 짓기 전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코어를 먼저 세워라. 그리고 그 위에서 매일의 루틴을 반복해라. 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재건의 유일한 출발점이란 뜻입니다. 와, 여러분 들으셨죠? 삶이 두려움에 압도될 때 막 거창한 마스터 플랜 짜느라 끙끙대지 마시고 일단 매일 아침 침구를 정리하는 아주 작고 단단한 여러분만의 재단부터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멈춘다면 그냥 뭐 훌륭한 자기계발서 정도에 그쳤겠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물리적 현실로 넘어가야 합니다. 맞아요. 그 차갑고 흙먼지 날리는 현실의 세계예요. 7절부터 9절을 보면 텍스트의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히 뒤바뀝니다. 스케일이 확 커지죠. 네, 재단이라는 그 정신적인 구심점에서 갑자기 거대한 토목공사와 글로벌 물류 체인망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이상적인 비전이 어떻게 자본과 행정이라는 현실의 땅에 발을 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전환점입니다. 저는 솔직히 7절 읽고 약간 충격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뭔가 계속 굉장히 영적이고 성스러운 분위기로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건설 현장에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PM 보고서요. 맞아요. 네, 막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 기름을 지불하고 결제 내역이 아주 상세해져. 심지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뗏목으로 백향목을 운반해왔다 이러잖아요. 물류망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죠. 가만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는 돈을 줬는데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는 식량과 기름을 줬어요. 이게 완전히 무너진 폐허에서 시작했으니까 자체적인 화폐 경자나 외환 보유고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었잖아요. 당연히 현금 융동이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현물, 올리브 기름이나 식량 같은 걸 일종의 물물교환 수단으로 써서 국제무역을 성살시킨 거네요. 아주 정확하게 흐름을 짚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대한 비전이나 꿈을 이야기할 때 빠지는 함정이 있거든요. 어떤 함정이죠? 목표가 숭고하면 그 과정도 마법처럼 숭고하게 혹은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이에요. 아, 뜻이 좋으니까 우주의 기운이 도와줄 거다 약간 이런 거? 네. 하지만 성전 재건이라는 이 거대한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누군가에게 무보수 헌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산적인 행위에서 시작된 거죠. 무너진 경제 기반 속에서도 어떻게든 결제 수단을 마련해서 하청업체들을 움직인 거네요. 그렇죠. 와, 꿈을 꾸는 건 자유지만 그 꿈을 땅 위에 세우려면 막 예산안 짜고 엑셀 파일 돌리고 계약서 써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네요. 네. 게다가 그 스케일도 장난이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빠 해변까지 뗏목으로 운반해 오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리 아닌가요? 엄청나죠.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 근동 지역 최고의 건축자재였습니다. 단순히 비바람막을 판잣집 짓겠다는 게 아니라 후대에 남길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 바다를 건너는 국제적인 해상 운송망을 가동한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현실 감각이 있는데요.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아, 바사 왕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국이었던 페르시아에 법적, 외교적 허가증이 없었다면 이러한 대규모 벌목과 국가 간 물류 이동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리 내부적으로 막 결속력이 단단하고 열정이 넘쳐도 국제정치의 현실과 행정적인 허가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야, 진짜 땀냄새 나는 현실주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치밀한 프로젝트 관리 과정에서 제가 약간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 어떤 부분이죠? 바로 인사관리인데요. 8절을 보면 예루살렘 도착 이듬해 2월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 현장 감독관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에요. 네, 20대 청년들이죠. 아니 잠깐만요. 이거 너무 무모한 도박 아닌가요? 무모하다고요? 국가의 명운을 건 가장 중요한 재건 프로젝트잖아요. 그럼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장인들이나 경험 많은 원로들은 놔두고 왜 하필 피 끓는 20대 청년들에게 이 거대한 현장의 감독을 맡긴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경험 부족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과거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것을 지어 올릴 때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과거 솔로몬 시대에 웅장했던 옛 성전을 기억하는 것은 노년층이었습니다. 그렇죠. 멸망 전에 살았던 세대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막 거대한 돌을 나르고 흙을 파내야 하는 건축 현장에는 향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현재의 초라함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눈앞의 거친 현실을 물리적인 에너지로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거죠. 아, 과거의 영광에 대한 기억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막 속된 말로 라떼는 이런 자재 안 썼어. 예전 성전은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불평이나 편견 없이 그죠? 주어진 도면대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맑은 눈의 실무자들이 필요했던 거네요. 와, 소름 돋네요. 비전은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자본을 영리하게 집행하고 복잡한 국제 외교를 활용하며 과거의 짐을 지지 않은 젊은 인력들을 적재적소의 현장 감독으로 배치하는 것.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치밀한 조직망이 가동되어야만 비로소 마음속에 있던 성전이 눈앞에 돌멩이로 쌓아 올려질 수 있다. 네, 텍스트가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멘탈리키의 코어를 세운 사람들은 차가운 현실의 진흙탕 속으로 뛰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기나긴 물류 준비와 깐깐한 공사 감독 끝에 드디어 첫 번째 물리적 마일스톤에 도달합니다. 바로 성전의 지대, 즉 건물의 기초가 땅에 놓이는 순간인데요. 드디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온 거죠. 네, 이 물리적 기초가 완성되었을 때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사람들의 감정 묘사가 오늘 딥다이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진짜 압도적인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인간 내면의 복잡성과 역사의 단면을 이보다 더 극적으로 묘사한 텍스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죠. 기초가 놓이는 순간 제사장들은 예복을 차려입고 나팔을 붑니다.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심벌지 같은 재금을 치면서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을 시작하죠. 음함이 울려 퍼지는 축제의 현장이네요. 네,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막 이러면서 온 백성이 그 성전 기초가 놓인 걸 보고 큰 소리로 환호해요. 여기까지는 고난을 극복한 완벽한 해피엔딩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이 환희의 순간에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을 보면 과거 파괴되기 전에 그 웅장했던 첫 번째 성전을 두 눈으로 보았던 나이든 노인들, 제사장들, 족장들은 네, 이 새 성전의 기초를 보자마자 냅다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엉엉 오는 거죠. 그래서 막 기뻐서 소리 지르는 환호성과 슬퍼서 엉엉 우는 통곡 소리가 완전히 뒤엉켜서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이 두 소리를 구분조차 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명작 영화가 수십 년 만에 리부트되어서 첫 시사회를 여는 극장 안 풍경을 상상했어요. 오, 꽤 재미있는 비유네요. 오리지널 작품의 그 완벽함을 뼛속 깊이 사랑했던 올드 팬들은 예전 그 감독이 만들었던 그 웅장한 미학이 다 사라졌어. 예산도 부족해 보이고 너무 초라해 하면서 펑펑 웁니다. 실망감과 그리움이 교차하겠죠? 반면에 이 프랜차이즈를 생전 처음 접하는 젊은 세대 팬들은 드디어 우리 세대만의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됐다. 미쳤다 하면서 열광하는 거죠. 완전 데뷔되네요. 축하 파티가 열리는 한가운데서 절반은 오열하고 있고 절반은 춤을 추며 환호한다는 게 너무 기이하면서도 강렬하지 않나요? 굉장히 영화적인 미장센이죠. 도대체 노인들은 왜 그토록 서럽게 울었을까요? 단순히 새 건물의 기초가 예전보다 초라해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크기나 화려함의 차이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통곡은 일종의 애도의 과정입니다. 아, 애도요? 네. 그들은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을 상실한 아픔, 포로 생활 동안 겪었던 뼈아픈 고난, 그리고 그 모든 세월을 지나 마침내 고향 땅에 이 작은 기초 하나를 놓기까지 잃어버려야 했던 수많은 것들, 네. 그 모든 것에 대한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아, 그 세월의 무게가 담긴 눈물이군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재건하고 성취하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착각을 해요. 하지만 진짜 삶을 재건하는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아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잃어버린 것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잃어버린 과거와 제대로 작별하기 위한 필연적인 의식이었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젊은 세대에게 그 흙바닥 위의 기초는 뭐 과거와의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었겠죠? 그들에게는 완벽한 무의 상태에서 처음으로 유가 창교된 거니까. 미래이자 희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통찰이 진짜 놀랍네요. 가장 위대한 통찰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거를 향한 애도의 통곡과 미래를 향한 희망의 환호, 이 두 가지 이질적인 소리 중 어느 하나를 틀렸다고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냥 그 혼재된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 네. 13절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분간하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내면의 진짜 소름입니다. 내면의 소름. 성장은 결코 순수한 100%의 기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상실감을 껴안은 채로 어떻게든 새로운 희망을 향해 억지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진정한 재건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와, 듣고 보니 엄청난 위로가 되네요. 어떤 점에서 위로가 되시나요?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때, 예를 들어 무너진 커리어 방향을 완전히 틀거나 아픈 이별 끝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도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만감이 교차하죠. 새로운 시작이 설레고 희망차면서도 동시에 예전에 쏟아부었던 내 시간과 노력이 아깝고 억울해서 막 밤에 혼자 울기도 하잖아요. 충분히 그러울 수 있죠. 우리는 자꾸 스스로에게 야, 새 출발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왜 자꾸 우울해해? 라면서 막 감정을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내려고 하죠. 그런데 에스라 3장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다. 기쁨과 통곡이 섞여서 구별도 안 되는 그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태가 지극히 정상이다. 네가 제대로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라고요. 긍정주의의 강박에서 벗어나 상실의 슬픔과 시작의 기쁨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오히려 우리의 멘털리티는 더 단단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오늘 딥다이브의 여정을 요약해 볼 시간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먼지 덮인 폐허 위에서 외부의 적들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의 첫걸음부터 따라와 봤습니다. 네, 재단부터 세웠었죠. 그들은 공포 속에서 거창한 벽을 짓는 대신 아침 저녁에 작은 루틴을 반복할 재단을 세워 멘탈리티의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로 끌어내리기 위해 국제 물류망을 가동하고 식량과 기름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철저한 실무를 감행했죠. 20대 청년들을 감독관으로 세우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침내 땀방울의 결과로 물리적인 기초가 놓였을 때 그곳에는 기쁨과 슬픔, 환호와 통곡이 뒤섞인 거대한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 그 혼란스러운 화음이요. 오늘 이 딥다이브를 함께 하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여전히 텅 빈 공터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아침 여러분만의 작고 단단한 재단에 불을 지피며 루틴을 시작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환호와 통곡이 뒤섞여 도저히 구별할 수 없었다는 그 거대한 소음. 어쩌면 우리 삶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진보라는 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이나 순도 높은 기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뼈아픈 애도를 가슴 한편에 안은 채로 새롭게 피어오르는 희망과 억지로 화음을 맞춰가는 그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과정 자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과 슬픔이라는 그 구별할 수 없는 두 가지 소리가 가장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는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과정은 결코 영화 속 몽타주처럼 아름답게 휙 지나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진흙탕 같고 지루한 엑셀 작업처럼 피곤하며 통곡과 환호가 마구 뒤섞인 엉망진창의 소음으로 가득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소음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텍스트가 증명하듯 바로 그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소음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단단하게 다시 지어지고 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오늘 파헤친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팍팍한 재건 현장에 든든한 기초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혼란 속에서도 기어이 여러분만의 재단을 세워내는 끈질긴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